네, 어제 우리 시험 봤던 2023년 국가 7급 행정학 문제를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국가 7급 행정학은요, 이게 피셋 도입되면서 계속 어려워지고 있지만 올해도 조금 더 어려워져서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좀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좀 출제가 됐고요. 우선 기출문제 비중이 워낙 낮았어요.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온 건 딱 한 문제예요. 변형된 게 한 14문제, 신경향 문제가 한 10문제. 그 다음에 그 중요도별로 보면 A급, B급에서 한 64%가 나왔지만 인문수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까지 문제가 나와서 A급, B급도 좀 어렵게 느껴졌었고요. CD급 출제 비중도 많았고 36%.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분야별로 보면은 총론에서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갈수록 총론이 좀 덜 나와요. 대신 강론, 정책학, 정책학에서 6문제 나왔어요. 조직론, 인사행정 4문제씩, 재무행정도 4문제. 강론에서 이 많은 비중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게 느껴질 소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는 조금 어려웠는데, 그러나 이제 어려운 가운데 문제가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다 실력 차이는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고 시험을 보셨겠지만, 그래도 막상 맞춰보면은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해력이나 응용력을 뒷받침해서 그렇게 아주 뭐 생소한 문제 빼놓고는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주인 대리인이론. 옳지 않는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 실패를 연구한 다음에 우리 정부 실패에도 응용됐던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요. 경제학의 관점을 받아들이니까 인간을 전부 다 주인이든 대리인이든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로 보는. 그 다음에 2번. X의 비율이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승 때문에 나타난다? 여러분들 X의 비율이 뭐예요? 경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비용 상승, 비효율이잖아요. 이거는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가 아니라 경쟁의 결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주인 대리인의 목표 상충 또는 정보 격차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대리 손실이 생기죠. 대리 손실, 역선택, 도덕적 해이 같은 그런 게 생기는 거지 이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번은 이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는 인간이 합리성이 제한됐다고 봅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인재 능력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합리성이 약간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대리 손실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나 대리 손실이 발생하는 게 바로 다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격차 때문에 역선택이 생기고 기회주의적인 행동, 주인을 속이고 게으름을 피우고 자기만 챙기는 대리인의 이런 기회주의적인 행동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예요. 대리 손실을 설명하는 거니까 2번만 빼고 다 맞는 말이에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정책평가 유형에 관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 했거든요. 평가성 사정. 자, 이거는 지금 평가가 가능하냐, 실행 가능하냐, 소망스러우냐, 지금 평가하는 게 도움이 되냐, 유용성, 소망성, 가능성, 유용성, 그걸 평가성이라고 해요. 그걸 사전에 타진해 보는 거예요. 일종의 예비 평가예요. 맞죠? 자, 정책 영향평가는 정책이 다 끝나고 나서 영향이나 효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총괄평가. 사후평가. 그래서 효과도 평가하고 영향도 평가해요.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집행 모니터링. 이게 집행 감시. 협의의 형성평가입니다. 지금 진도대로 일정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형성평가나 과정평가에 해당합니다. 그 집행을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잘못된 집행을 막고 효율적인 집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평가가 정책 집행 모니터링이에요. 집행 감시. 좁은 의미의 형성평가예요. 그리고 또 맞는 거죠. 4번이 틀렸네요. 형성이 아니라 이거는 총괄평가죠. 집행이 다 끝난 다음에 목적 달성이 됐냐, 효과나 영향을 평가하는 거는 총괄평가죠. 이게 가장 좁은 의미의 평가인데요. 총괄평가 중에 협의의 총괄평가, 정책의 효과나 영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평가냐라는 걸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게 메타평가. 그 다음에 협의 형성평가가 이론 프로그램 감시 약간. 모니터링.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냐? 그 집행의 어떤 효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잘못된 프로그램을 고쳐서 시정하려는 그런 평가예요. 그 다음에 협의 과정평가는 여기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경로가 올바른 경로인지를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정보비를 방출하면서 쌀의 공급이 늘 것이다. 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서민 생활이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경로가 올바른 경로인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격적인 평가에 앞서서 평가의 가능성, 소망성, 유용성을 사전에 타진해보는 예비평가, 그게 평가성 사전. 정책평가가 좁은 의미로는 이걸 평가라고 하는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거예요. 앞에 세 개는 주로 도중에 하는 과정평가, 뒤에 거 두 개는 주로 집행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총괄평가에 해당합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금평. 이 좀 난도가 있는 문제거든요. 강제배분법. 우리가 강제배분법 자체는 쉽게 알아요. 등급 분법 이유를 강제로 할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으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관대화, 집중화. 이걸 막기 위해서. 근데 이거 초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1번 틀렸고요. 집중화를 억제해준다. 이런 건 맞겠죠. 그 다음에 이건 강제분법의 개념이죠. 등급 분법 비율에 따라 할당을 하는 거예요. 상은 20%, 하는 10%, 가운데는 건 70% 이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다 잘했어도 누군가는 하를 줘야 돼. 그래서 3번 같은 문제예요. 평정 다수가 다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비율의 인원은 하의 등급을 받아야 돼요. 강제 배분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 이런 거 맞는 말이에요. 1번이 틀렸죠. 초래한다. 그럼 이건 어때요? 역산제식 평정이 불가능하다. 이건 어때요? 이건 좀 어려운 지문인데요. 이것도 틀렸어요. 역산제 평정을 하게 돼요. 결국 수줄놈, 상줄놈, 하줄놈을 미리 비율을 정해놓고 다 잘했는데도 정해놓고 그거 끼워 맞추는 거니까 역산제예요. 다 잘했으면 다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못했으면 하를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등급 분포를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니까 역산제라고. 거기 해설 보시면요. 이 해설이 이게 우리 기본서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기본서에 있는데 왜 이것도 모르냐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설명 안 한 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업 때 설명 안 한 거, 강조 안 한 거는 책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책에 있다고 왜 다 있었다. 책만 다 보면 이 방대한 책을 어떻게 다 봐요. 그럼 강의 들을 필요 없지. 거기 책에 있긴 한데요. 사실 제가 강조를 해드리진 않았어요. 2번을 한번 볼게요. 강제배분법은 관대와 집중화 이런 방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끝에 역산제식 평정 가능성이 있다. 그게 문제점이에요. 미리 분포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1번 땡. 근데 9급도 하셔야 돼요. 9급. 제가 지금 7급 해설 강의인데 자꾸 7급 수험생들이 많이 들을 텐데.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 옳지 않는 거 있거든요. 1번. 예, 정책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정보나 자원이나 이런 걸 서로 거래하고 교환하는 그런 걸 설명하는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맞겠죠. 2번은요? 어때요? 구조적인 틀에 달라지는 따라 상호 인지 과정 이야기보다는 공식 기관들에 의해서 주로 정책이 결정된다. 경계가 아니잖아요. 반대죠, 반대. 구성원들이 이해관계자가 뭐 참여하기도 하고 전문가들끼리 구성되기도 하고 정부가 공식 기관이 그걸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안에 따라 그 정책 사안에 따라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입니다. 참여자들, 이해관계자들, 참여자들의 상호 인지 과정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거지 정부가 공식 기관에 의해서 딱 경계를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뀐 거예요. 철회상, 하위정부 철회상각인데 세 가지. 안정성이 높다. 철이니까 깨지지 않는다. 이익집단, 이상관철. 행정부처 관료들, 상이면, 이익집단. 맞겠죠? 네, 4번이요. 정책공동체. 하위정보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이게 등장을 했죠. 네, 전문화된 영역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철회삼각도 사안별로 형성되고 정책공동체도 전문 사안, 영역별로 따로따로 형성되지 하나의 네트워크가 모든 정책을 좌우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전문 영역별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에서는 하위정부나 정책공동체나 그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2번만 바뀌었네요. 철, 이슈 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이건 이상관철이고요. 이상관철. 이건 모든 이해관계자, 제한 없이. 이거는 전문가하고 주로 관료가 중심이 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는 사안별로 배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도 이해관계자가 참여는 하지만 주도는 못해요. 전문가들이 주로 주도를 해요.
서로 우정관계, 혜택, 호혜 매우 높아요. 결탁이 돼 있어요. 매우 낮아요. 이거는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이해관계자나 특정 이들을 배제시키는 거, 이건 매우 높아요. 이건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중간이에요. 사안에 따라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안정성, 한번 만들어지면 오래 가요. 철이니까. 이건 냄비예요. 유동적이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지속성을 띱니다. 갈등. 없어요. 유착돼 있습니다. 갈등 심해요. 그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이거는 해결 방안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은, 자, 이게 넛지론하고 신공관료를 비교하는 건데요. 우리 기출문제집에 작년 우리 7급에서 넛지론 나온 다음에 제가 그 표에다가, 해설표에다가 두 개 이론을 비교해 놓은 표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게 문제집 보시면 아래에 있는 그 표거든요. 거기서 이번에는 문제를 또 그대로 내더라고요. 토대가 NPM은 신고전파 경제학과 공공선택론이에요. 넛지론의 토대는 행동경제예요. 그런데 행동경제학이라는 거는 이게 많은 검증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더라라는 거를 관찰해서 정립한 경제학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벌금을 내라고 해도 지각이 줄지 않더라.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게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정통 경제학은 경제적 합리성인데 이 넛지론은 제한된 합리성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행동경제학이에요. 행동경제학. 그 다음에 NPM은 고객주의고 넛지론은 구성원들의 행동을 변화해서 행동 실패를 막고 삶의 질을,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경제적 합리성 대 제한된 합리성. 그 다음에 기업가 대 옵션 설계자. 선택지를 제시하고 그걸 올바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넛지 정부예요. 그러니까 A가 틀린 말 한 거예요. 정리할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지방 7급 시험에서도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워낙 넛지가 완전히 요즘 행정학의 핵심 이론이 됐어요. 행동경제, 공공선택, 경제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신자유주의, 이거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되 부드럽게 표 안 나게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거는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행동적 시장, 사람들이 행동을 잘못하기 때문에 개입한. 공무원의 역할이 기업가, 이거는 선택 설계자예요. 이거는 정부 정책의 목표이 고객 만족, 고객주의. 이거는 행동의 변화를 통한 삶의 질의 제고예요. 그 다음에 기업가적 정부, 이거는 넛지 정부. 시장 실패 원인이 여기서는 전통적인 시장 실패, 외부 효과예요. 이거는 사람들의 인지 오류나 잘못된 행동 편향 때문에 발생하는 내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내부 효과에 의한 시장 실패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 이게 전통적인 시장 실패고 이게 행동적 시장 실패.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론. 일선 관료들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원이나 시간이나 뭐 이런 게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게 1번, 재량권을 많이 갖고 있다. 2번, 그런데 자원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런 업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 자, 3번 어때요? 이거 문제가 있죠. 일선 관료는요, 누구한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얼마만큼 제공할 것인지를요, 일선 관료가 다 기준도 정하고 재량적으로 선별하고 판단해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원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지. 원래는 일선 관료가 일반 시민들을 재량적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분류하지 않고 모든 계층은 다 똑같이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3번이 틀린 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립스키 일선 관료제 이론이요. 일선 현장에서 고객과 접촉하는 이 공무원들이 실제 공공정책을 결정한다는 상향적 집행론의 일종이에요. 상향적. 중요한 상당한 제약을 갖고 있고 누구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준이나 양질 같은 걸 자기가 재량적으로 선별해요.
그러려면 시간, 자원, 권한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업무 환경. 시간, 자원 부족하고 권위도 인정해 주지 않고 목표도 애매하고 고객들마저도 비자발적인 대충 해줘도 항의하지 않는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냥 대충 하는 대충. 그래서 일선 행정에 비효율이 초래된다. 그러니까 정형화돼, 단순화돼. 그런 잘못된 적응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다 시정입니다. 시간, 자원, 권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권분권 옳지 않은 거. 답이 뭘까요? 답이 분권은 아래 사람들한테 권한을 다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나눠줘버리면 조정이 안 되잖아요. 통합과 조정이. 그럼 혼란스럽고 중복, 혼란, 분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해서 다시 재직권화를 한 거예요. 재직권. 얘가 틀렸네요. 자, 우리가 소규모 신설 조직은 직권화가 되고 오래된 대규모 조직은 분권화가 되잖아요. 규모가 크면 위에서가 못하니까 분권이 된다. 이거 맞는 말. 직권화가 되면 중앙으로 기술들이 집중이 돼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이나 전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중앙 예산기관이 있는 게 왜 그래요? 예산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걸 집중시킨 거잖아요. 중앙 인사기관, 인사 업무를 중앙으로 집중시킨 거예요. 그 인사를 전문화하기 위해서요. 따로따로 다 각 부처에서 인사나 예산을 하기보다는 몰아서 중앙에서 해야 경비 절감이 되고 전문화가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권화는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행정이 가능해요. 직권화라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탄력적인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탄력적인 업무 수행은 일선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권화의 장점이에요. 다 맞고 4번만 틀린 겁니다. 자, 8번의 만족 모형. 이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만족 모형.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지문 하나하나가 조금 좀 애매해요. 자, 보겠습니다. 만족 모형. 기억. 옳은 거 찾는 겁니다. 만족은 말 그대로 만족하면 그냥 그 선에서 그치기 때문에 혁신적이지 않아요. 보수적이에요. 점중주의도 보수적이지만 만족도 좋게 말하면 현실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개혁에 반하고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수적 모형이니까 당연히 맞겠죠. 기억은 맞겠죠. 니은 어때요? 자, 만족. 누구의 만족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누구의 만족이냐. 저는 만족했는데 우리 학생은 만족 안 하고 그럼 이게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만족의 기준이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만족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족의 기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획일적 의사결정 이런 것도 안 돼요. 만족의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는 만족해도 누구는 만족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의 기준을 객관화시킬 수가 없다. 객관화시킬 수가 없다. 그게 문제점이에요. 틀린 말. 그 다음에 리을 먼저 보겠습니다. 리을. 만족하면 그 선에서 정책을 대충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대충 최선에 대한이 아니라. 근데 중대한 국가의 존립이나 뭐 조직의 존립이 걸린 문제를 결정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건 권장할 만한 모형이 아닌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국가의 존립이나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건 맞겠죠. 이 정도만 하면 기업과 리을은 맞고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된다. 기업과 리을은 맞고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정도만 해도 소거법으로 대충 이제 2번이 답인 거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디귿이에요. 디귿.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 조직 내 상황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력적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한다. 이거는 만족 모형의 단점이 아니라 다른 모형의 집단 차원의 한 의사결정 모형의 단점을 끌고 온 거예요. 뭔 모형일까요? 무슨 모형의 단점일까요? 조직 내 수직적인 상하관계, 일사불란한 계층관계, 이런 권력적 관계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모형은 지금 느슨하게 연결된 하부 조직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돼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강력하게 응집된 그런 상하관계나 권력적 측면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거죠. 뭔 모형일까요? 회사 모형입니다. 회사 모형의 단점에 나오는 말인데
회사물.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요.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추세 연장, 경향 분석이죠. 시계열 분석. 추세를 쭉 연장해서 앞으로 이걸 연장, 지금까지 태풍이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이게 추세 연장이거든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해서 1번은 맞겠죠. 추세 연장 기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경향의 성격에 따라, 경향선, 이 추세의 성격에 따라 이런 경우는 경향이 뚜렷하잖아요.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추세의 성격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뭐 흑선기법, 격변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교차영향 분석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건 아예 다른 분석이에요. 시계열 분석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런 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주된 사건과 연관된 사건 간의 관계, 조건 확률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최종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추정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향 분석 기법인데요. 뭐 흑선기법, 목축법,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대격변법, 이게 다 추세 연장 기법인데, 교차영향 분석은 완전히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해설표에 보시면 맨 아래 교차영향 분석은 직관적 예측이에요. 직관적 예측. 교차영향 분석. 제가 뒤에 10번 문제도 난도가 상당히 높았던 문제인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리더십 이론만 주로 공부를 했지, 팔로우십, 추정자 이론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무관했거든요. 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켈리의 팔로우십, 추정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이 조금 복잡해요. 근데 7급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지방 7급에서부터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켈리가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외적인 추종자, 수능적인 사람, 양과 같다. 순한 양과 같다. 시킨 대로 다 한다 해서 수능형이라고. 네, 수동적이, 피동적이다. 이건 예스맨.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효과적 추종자. 4가지 틀렸어요. 5가지 얘기했어요. 5가지. 얼마나 피동적이고 능동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비판적이거나 무비판적이냐, 이 2가지 속도를 가지고 5가지 모형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소외적 추종자가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소외적인 추종자가 제일 위험해요. 관심 대상, 관리 대상이에요. 옛날에 우리 군대에서 뭐 관심병사 이런 말 써요. 관심병사. 사고 칠 사람. 이 사람은 양과 같고,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만 예스맨이고, 이건 뭐 좋은 모형이고, 알아서 능동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이 소외적 추종자는요, 이거는 사고 칠 수 있는 사람. 요 주의 대상이에요. 이 사람을 제일 관리를 잘해요. 가장 파괴적이고 위험하다. 일단 아래 건 맞는데, 4가지가 틀렸어요.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실용형이라는 게 있어요. 실용형. 이게 생존형.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없는 카멜레온 같은 부하예요. 카멜레온 같은. 실용형, 생존형. 일단 기억은 틀린 겁니다. 니은은 어때요? 블레이크와 모튼. 관리 그리드. 생사에 대한 관심 9개, 인간에 대한 관심 9개 나눠서 81개의 관리망을 나누고, 그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단합형이다라고 하죠. 단합형. 구구형.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이 행태론의 리더십 이론을 완성시킨 이론이 바로 이 이론. 맞겠죠? 자, 디귿. 휘들러의 상황 적응 모형. 관업직이었잖아요. 관계. 그 다음에 과업의 구조. 그 다음에 직위 권력. 관업직. 3가지 상황 변수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진다. 상황 이론. 그것도 맞겠죠. 이유는 어때요? 오하이오 주립대학. 구조 주도냐, 이게 이니시에이트예요. 과업을 빡세게 독려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배려를 더 중시하느냐. 이게 컨시더, 이게 이니시에이트. 2가지 척도를 가지고 4가지 모형을 나눈 거예요. 둘 다 높은 모형, 둘 다 낮은 모형, 하나만 낮은 모형, 이렇게 4가지. 그런데 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는요, 어떤 게 최선이라는 결론을 얻지 못했어요. 이 결론이 나온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블랙과 모드. 그래서 행태론의 리더십 이론은요, I, O,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런 게 다 행태론이잖아요. 아이오와 대학, 오하이오 주립대학, 미시건 대학, 이런 데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블레이크와 머튼의 여기서 단합형, 구구형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특정 유형이 최선이다, 뭐가 좋다,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틀려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만 맞고 기억하고 리을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켈리의 팔로십 이론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 7급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자, 일단 비판적이냐, 무비판적이냐. 비판을 안 하느냐, 비판적이냐, 매사에. 그런 성향하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알아서 하느냐, 아니면 시키는 것만 하느냐, 피동적이냐. 두 가지 지표에 따라 5가지 모형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효율형은요, 비판적이면서도 알아서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형태예요. 그 다음에 소혜형은 비판적이긴 한데 아주 시니컬하고 비판을 잘하는데 피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행동을 안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이상한 사고를 치거나 그런 스타일이에요. 가장 파괴적이고 위험한 모형.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형.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피동이니까, 능동이니까 여기는 이게 무비판, 비판을 안 해요. 따지지 않아요. 시킨 대로 열심히 해요. 능동적으로. 이게 순능형이에요. 양과 같은 쉬프. 자, 이거는 비판적이지도 않으면서 피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사고 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피동형, 수동형, 피동형. 예스맨.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상황에 따라 어디 쪽으로 막 튈지 모르는 그게 바로 실용형, 생존형이라는 카멜레온 같은 실용형, 생존형. 이 5가지 팔로우십을 얘기를 했습니다. 9급도 모르죠. 고난도 문제를 내다보면 이게 문헌에 요즘 다 이제 소개되고 있고 이제는 이게 물론 논문이긴 하지만 강론이나 논문이긴 하지만 뭐 총론이나 기본서 이런 데서 안 나와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켈리의 팔로우십.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고 얘가 가장 위험하다. 그거는 좀 알아놓으십시오.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상과 법률. 요거만 딱 판박이형 정형화된 기출문제예요. 요거만. 답이 뭘까요? 옳지 않은 거. 예상과 법률. 답이 4번이죠.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기를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국회 예산 심의권은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심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네, 출제자가 이걸 요걸 할 수 있으나 거부할 수 없다를 있다로 이렇게 바꿔서 낸 것 같아요. 문맥이 좀 매끄럽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게 좀 정답이다, 이상하다 알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맞죠. 국회는 법률안을 수정할 수 있지만 예산은 정부 동의 없이는 증액이나 신비목 설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은 법이기 때문에 공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예산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가 필요 없어요. 본회의에서 이로써 내년도 예산 600 몇 조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마지막 땅 할 때 예산안에 안자가 땅 떨어져요. 확립이 돼요. 성립이 돼요. 공포가 필요 없어요. 4번만 틀린 거죠. 제출 예산은 정부만. 국회는, 법률은 국회도. 예산은 제출 시한이 있어요. 법률은 언제까지 제출 없어요. 120일 전 제출, 그다음에 심의는 30일 전까지. 정부 동의 없이 신비목 설치 증액 안 돼요. 이건 자유롭게 다 돼요. 거부권 행사 못 해요. 이건 가능해요. 공포가 필요 없어요. 공포해야 돼요. 돈을 쓰는 국가기관만 구속합니다. 이거는 개인들도 다 구속을 해요. 예산으로 법률을 개폐할 수 없고요. 또 거꾸로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어요. 상호 간의 성립 절차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수정 변경이 안 돼요. 별개예요, 우리는. 왜냐? 우리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미국처럼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갖추는 경우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법률로서 예산 변경이 가능, 법리상으로.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고, 예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법리상으로. 자, 12번 행정 PR. 이거는 D급 문제고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 정말 잊어먹을만 하니까 20년 만에 탁 하나가 나온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였습니다. PR. 1번. 국민들한테 어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제도예요. 잘못된 정보를 자꾸 주입하는 건 그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개독에서는 국민들을 막 설득하고 교육시키고 끌고 나가는 약간 그런 기능도 해요. 4번.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틀려요.
쌍방교류적이라 돼요. 알리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돼요. 알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PR한 거는 알리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청과 홍보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공청과 홍보. 홍보는 알려주는 거고, 공청은 널리 듣는 거예요. 듣고 알리고 해야지, 알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쌍방교류적이라. 답이 4번. 13번. 우리나라 공무원의 복무와 징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옳은 거는 했거든요. 상당히 이건 디테일한 문제예요. 디테일한 문제예요.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공무원들끼리는 증여가 안 됩니다. 우리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기출문제 다 있어요. 요 지문은. 자, 그 다음에 2번 어때요? 파면은 5년간 제명이 안 되고 연금법상 불이익이 있잖아요. 2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있잖아요. 해임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파면은 있어요. 이게 틀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부터 보겠습니다. 감봉은 경징계, 경감, 정강, 해파 중에 경감은 경징계가 맞아요. 3분의 1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개월, 3회 여기로 가야 돼요. 예. 이리로 가야 돼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이 본문에는 맞게 돼 있나요? 네.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이건 없어요. 일은 정상적으로 합니다. 봉급만 깎이는 거예요. 3분의 1이. 이 부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들어가면 중징계가 돼요. 정직서부터. 얘도 틀렸고. 3번 어때요? 3번.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이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틀린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이 말이 없어요. 단서에 뭐가 있냐면 공무원은 이 말이 일단 없고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단 법률 또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 상규상. 그러니까 뭐 그래서도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 이사를 한다. 요즘 같으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사하면 옆에 다 도와주고 했잖아요. 뭐 그리고 이사하는 날 딱 하루 와가지고 조금 짐을 좀 날라주고 도와주고. 그 사회상규상 요즘은 그것도 허용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좌우간 그런 것들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건 아닌 거예요. 저런 말은 없어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1번만 맞는 거예요. 국어에서 이대로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1번 지문 아셔야 돼요. 증여는 공무원들끼리 증여는 어떤 목적 형태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14번 정보간 관계 IGR입니다. IGR 옳지 않은 거 했거든요. 자, 라이트는 세 가지 포괄권위형, 그 다음에 중첩권위형, 분리권위형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맞고 엘코크는 대리모형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 포괄권위형이에요. 중앙정부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자율성이나 재량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제약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맞겠죠. 자, 우리는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지방자치법의 의무에 따르는 대통령령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자치법 시행령.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대통령령이에요. 행안부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거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4번 틀렸죠? 어디 가요? 단체 임사무는 국가도 관련되고 지방도 관련되기 때문에 의회가 관여할 수 있잖아요. 기관 임사무는 없지만 이게 틀린 거죠. 이건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 15번 이건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저희 커리를 쭉 따라오셨다면 재정준칙 법제화 과정까지 제가 심화 때 모의고사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 옛날에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에 넣으려고 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작년 9월 22일 날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그러니까 국가 채무 규모하고 그다음에 재정 수지하고 이거를 넣어서 개정안을 국회로 제출했어요. 근데 아직 지금 여소야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시찰까지, 여야 의원들이 함께 시찰까지 가고 했는데, 갔다 와서 아무 얘기 없더라고요. 재정 준칙은 아직 입법화가 안 됐습니다. 수업 때 그 법제화 추진 과정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거 설명 들으셨다면, 아직 이건 법에 안 들어갔다. 당연히 아시겠죠. 16번. 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행위다. 정치 집행이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행위라고 보는 접근법. 이건 하향이에요, 상향이에요? 하향이잖아, 하향. 하향식 집행을 묻는 거예요. 그 하향식 집행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타당한 인가 모형만 있으면 된다. 이런 게 집행을 할 때 하나의 교훈적인 처방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번. 명확한 법령, 구체적인 정책 지침, 체크리스트 이런 것만 있으면 다 성공적으로 집행이 될 거다. 하향식에. 3번. 의도치 않은 효과나 반응이나 여기까지 다 불성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이 하향식은 그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보는 관점이에요. 반대잖아. 집행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은 반응이나 효과가 나타났을 때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상향식 집행의 장점이에요. 상향식. 답이 3번이에요. 반대자들의 입장이나 조언도 파악할 수 없다. 이게 하향식의 단점이에요. 17번. 우리나라 공무원제도.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상당히 난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9급비나 뭐 지방 7급에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장 협의회. 중앙정부, 자치단체, 그 다음에 하부기관에 하나씩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하나의 기관에 복수는 안 되고, 둘 이상의 기관에 걸쳐서 하나를 설치할 수도 없죠. 전국 단위 연합회는 가능한데, 그건 이제 작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거든요. 근데 하나의 기관에는 딱 하나씩만 두는 거예요. 하나의 기관에 둘을 둘 수도 없고, 둘 이상의 기관에 걸쳐서 하나를 둘 수도 없어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복수는 안 되는 거예요, 복수. 자, 그 다음에, 니은, 휴직. 이것도 수업 때 제가 휴직이 두 가지가 있다. 직권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이 있다. 직권은 너 휴직해. 너 노조 전임자니까 노조 일을 해야지. 딴 거 못 하잖아. 휴직해. 봉급 안 줘. 직권휴직이 있고요. 몸이 아파서 뭐 질병휴직을 하거나 뭐 육아휴직을 하거나 그런 또 청원,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해주는 청원휴직.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희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게 직권휴직이에요. 요거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문, 소총행사위원회.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를 소총행사위원회가 이제 할 수 있고, 그 소청의 결정은 처분청과 소청이 모두를 기속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법에 보면 처분청을 기속한다고 돼 있어요. 처분청을. 소청인은 거기에 불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소송. 거기 불복할 때 소송을 내면 되지만, 처분청은 소송을 못 내요. 그러니까 법에도 보면 처분청의 행위를 기속한다. 그러니까 징계를 내린 그 기관은 소청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소청인은 불복할 수 있어요. 소송, 행정소송. 네, 얘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5임원기관은 당연히 근무성격이 안 좋거나 하면은 면직을 시킬 수 있고, 면직을 당해도 소청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니을만 맞습니다. 18번, 국가채무. 국가 채무나 이런 거는 재정 준칙, 채무, 재정 투명성이고 요즘 아주 정부 내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게 다 지금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국가 채무, 재정 준칙, 그 다음에 재정 투명성 다 지금 시험에 나와요. 세 개가 다. 자, 국가 채무. 1번 어때요? 기금이 제외될 이유가 없어요. 기금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잖아요. 기금이 많이 발행을 해요. 기금이. 지역 상생발전 기금 같은 거. 그런 데서 다 채권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회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여기서 회계라는 건 일반회계,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도 다 포함돼요. 그 밑에 종류표에 보세요. 포함되는 게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그 다음에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그 다음에 정부가 대신 지급해라라고 확정된 채무, 대지급 확정 채무, 이런 거는 채무에 포함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일시차입금. 그 해에 갚는 조건으로 잠깐 빌린 거, 일시차입금. 재정증권도 약간 그런 거예요. 그 1번도. 재정증권도 그 해에 갚는 조건으로 잠시 발행을 한 거예요. 잠시. 그런 건 포함이 안 돼요. 인수채권 안 돼요. 다른 회계에서 다른 민간이 발행했거나 했는데 정부가 인수를 했다. 그건 포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른 회계로부터 빌린 돈, 차입금.
민간에서 빌렸거나 한국은행에서 빌렸거나 이런 건 포함돼요. 외국 국제 IMF에서 빌렸거나 이거는 포함되는데 다른 회계로부터 차입금, 그다음에 보증만 서주는 거 그것도 채무가 아니에요.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포함되는데 보증 채무 부담 행위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채권의 국채 종류, 국고 채권, 국민주택 채권, 외평 기금 채권 이거 다 국채에 포함돼요. 등이 있다. 재정증권도 포함돼요. 재정증권도 국채에는. 그러나 이거는 국가 채무에는 포함이 안 되죠. 국채라는 개념에는 포함되지만 재정증권은 그에 갚는 아주 임시로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요거는 국가 채무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가 채무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금융성 채무가 있고 이건 회수가 가능한 겁니다. 적자성 채무는 완전히 적자가 나서 이제 메꾸는 그런 채무. 적자 예산을 편성할 작정으로 아예 공채를 발행해서 50조는 메꾸겠다. 이런 건 완전히 빚지는 거고요. 적자성이고 금융성은 나중에 상환이 가능한, 회수가 가능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채무예요. 근데 둘 다 국가 채무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 이건 당연한 거죠. 국채, 지방채. 1번만 틀린 겁니다. 기금도 포함돼요, 기금. 차입금 포함돼요. 기금,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이게 대표적인 3대 국가채무예요. 이런 건 포함이 안 돼요. 재정증권이나 시차입금. 성격이 같은 거거든요. 인수채권, 다른 회계로부터 빌린 돈, 그 다음에 보증채무 포함이 안 돼요. 자,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백지신탁. 주식 백지신탁 제도죠. 옳지 않은 거 했거든요. 자, 주식 백지신탁을 받으면, 증권사 같은 데서 받으면, 그걸 공직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돼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요, 인사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는 인사처고, 헌법상 독립기관은 다 따로 있어요. 공직윤리위원회는 따로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어때요? 우리 이해충돌방지법 얼마 전에 제정된 이 법에는요, 정작 중요한 백지신탁 제도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해충돌의 가장 핵심이 백지신탁 제도인데,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돼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에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고, 이걸 제 생각에는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옮겨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출제자는 약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해충돌방지법에 정작 이게 규정이 없냐? 윤리법에 있어요. 이선제 주치행위잖아요. 주식 백지신탁이 윤리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뜻 보면 틀린 것 같은데,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없습니다. 만든 거이다. 인사혁신처의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제대로 신탁이 됐냐? 이걸 심사를 해야 돼요. 인사처에 있어요. 헌법상 독립기관에는 없어요. 공직윤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 따로 있는데,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요, 인사처에만 있어요. 모든 공무원들의 백지신탁은 여기서 신청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4번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딱 보실 때 어디가 틀렸을까요? 예. 이해관계자는 해당 공직자 의견을 반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해충돌이 가능한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삼성 기업이라는 걸 관리하는 부처에 있는데 삼성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충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증권사에서 이 사람 주식을 처분합니다. 처분해서 이해충돌이 전혀 없는 주식으로 변경을 해요. 그리고 그 내역을 알려주지 않아요. 본인도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공직자 이해관계자는 내 주식 어디 팔았어요? 어디 거 샀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고, 간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해당 공직자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없는 주식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아주 디테일한 문제죠. 9급에서는 이대로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만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에 다 따로따로 있다. 20번 보겠습니다. 재산 등록. 상당히 디테일한 문제 이것도요. 옳은 거를 찾는 건데요. 국공채나 회사채 같은 경우가 자산으로 있을 때는 액면가로 등록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 마시면 안 돼요. 이거 마시면 안 되고, 주식은 그런 거죠, 주식. 국공채가 아니고 주식은 거래가액을 신고해야 됩니다. 최종 거래가액을 신고해야 돼요. 주식은 거래가액. 그러다 국공채나 회사채는 액면가로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계 좀비 속에 재산이 다 포함돼야 되는데, 혼인한 직계 비속 여성은 제외됩니다.
혼인한. 아들은 포함되는데 직계 비속 중에 혼인한 여성의 재산은 포함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출가 외인이라고, 출가 외인. 이것도 좀 논란이 지금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포함이 안 돼요. 요건 맞겠습니다. 3번요. 요것도 디테일한 건데요. 2개월이요.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 말일까지 재산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급으로 들어가셔가지고 4급으로 승진했다. 그럼 재산 등록 의무자가 됐잖아요. 그럼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된 날이 딱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개월이. 그러니까 9월 내가 23일자로 어제 날짜로 4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면 2개월이 되는 11월 23일 그 달의 말일까지 해야 된다. 틀렸네요. 대학 총학장은 재산 등록 의무자하고 공개 의무자입니다. 교육장은 등록만 하고 공개는 안 하지만 지금 등록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학 총학장들은 다 등록도 하고 공개도 해야 돼요. 이거 틀린 거예요. 1번만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등록 대상자, 공개 대상자. 등록 대상자는 정모직은 전원이고요. 등록만 하셔도 될 거예요. 등록만. 일반직, 별전직은 4급 이상. 군인은 대령, 경찰은 총경, 소방은 소방조, 교육은 교육장 이상, 총학장은 당연하고. 그래서 등 4대 총소장이에요. 등 4대 총소장. 외우십시오. 자,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1번. 저희가 지금 국가직만 끝났을 뿐이지 지방직도 아직 남아있고 하니까요. 옳지 않은 거, 지방의회에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좀 쉬웠어요. 정례회의를 1년에 4번씩이나 한다고요? 2번도 많은데 1년에 4번씩. 국회는 지금 1번인데 지방에는 2번이죠. 상반기, 하반기 2번. 3번이 틀렸습니다. 요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서 다 이게 맞는 말이죠, 지금. 정책지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옛날엔 안 됐거든요. 근데 작년 1월 달에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게 됐고, 이것도 이제 의장이 사무지원을 다 지휘감독하고 임명권도 행사해요. 전에는 지휘감독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명권도 단체장이 임명을 했거든요. 의장이다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원 뭐 이런 거 겸직 당연히 안 되죠.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거 겸직 안 되고요. 선관위원도 겸직이 안 되고. 3번만 틀렸네요. 22번. 재정 투명성. 재정 투명성. 이것도 상당히 좀 난도가 높은 문제였는데요.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다 밝혀라. 그 투명성이잖아요. 이건 뭐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IMF의 재정 투명성 규약이 1998년에 만들어졌어요. 2007년에 개정됐어요. 그 개정된 거에 보면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 과정은 공개해라. 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해라. 그 다음에 정부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라. 하나가 또 있는데, 하나가. 국민들이 그 재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용 가능성. 이 네 개 그 내용을 그 재정 투명성 매뉴얼 규범에다가 지금 규정을 했거든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등을 규정했다고. 국가재정법에 보면 일반 정부 부문하고 공공부문도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재정 통계를 공표하는데 일반 정부는 물론이고 공공부문까지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외한 예가 틀린 거예요. 이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기금을 불법 지출하면 국민들이 이거를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거죠. 국민감시제도. 3번이 틀렸네요. 23번 문제를 볼게요. 정보 신뢰, 시민 참여. 이것도 난도가 높았던 문제예요. 이게 거의 문헌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성이 확보돼야 되고 정책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부 역량이 있어야 그게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디귿은 자, 기피시설, 원자력 발전소, 뭐 방폐장 이런 거 신설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론조사.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는 수기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수기라는 게 심의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다. 그건 아셔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어떨까요? 정부와 시민 간의 그 신뢰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탁적 신뢰가 있고 그다음에 상호 신뢰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적 신뢰와 상호 신뢰. 그리고 뮤추얼
credibility, 또는 신탁적, 다릅니다. 네, 상호 신뢰는 수평적인 대칭 관계 신뢰예요. 그러니까 국민과 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믿는 그런 대칭 관계 신뢰예요. 이거는 수직적 관계예요. 수직. 이거는 비대칭 관계. 신탁적 신뢰가 뭐냐? 신탁이란 게 뭐예요? 트러스트. 맡기는 거예요. 주인인 국민이 직접 다 통치 전면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이걸 좀 행정권을 맡긴 거잖아요.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공무원은 대리인인 거예요. 대리인이 하수예요. 하수인. 국민이 주인이고 이건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모든 거를 해줘야 돼요. 국민이 위임한 대로 뜻대로 의도대로 모든 걸 해줘야 됩니다. 대리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기가 주권을 행사할 수 없죠. 주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탁적 신뢰는요, 수직적 비대칭적 관계의 신뢰예요. 근데 문헌에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논문에 확인해 보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이 신탁적 신뢰라는 말을 논문에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건 정말 너무 어렵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니은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기 이제 결정인데 니은이 틀렸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2번. 그다음에 24번 지방재정 보겠습니다. 지방재정. 이것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아주 지역적인 그런 기금의 특성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지역적인 문제예요. 자,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이다. 이건 맞겠죠. 보특 분부 중에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요, 당연히 내국세 중에 일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이게 20.79%예요. 내국세 총액의 20.79%. 그 다음에 교육세 중에 일부 좀 빼고,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줘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요거 최근에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균형발전이란 말이 지역균형발전으로 다 바뀌었어요. 노무현 때는 국가균형발전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걸 전부 검색해서 모든 법에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다 바꿨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역균형발전 이거를 다 바꿨고, 그래서 국가균형이 지역균형으로 바뀐 게 윤석열 정부에서 바뀌었습니다. 그 근원은 노무현 정부 때. 자, 4번이 틀렸네요. 4번. 지역 상생발전기금. 모르죠. 지방자치법 지방직 시험 때는 또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0년에 지방세가 도입됐거든요. 지방세가 도입됐는데, 이 지방세에 35%를 수도권의 3개 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는 수도권인데 조금 잘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 3개 광역단체의 지방 소비세의 35%를 출연을 받아서 회사가 기금을 만들어서 비수도권으로 집중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기금이 있는데 이게 지역 상생 발전 기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광역과 기초 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광역단체 간의 재정 균형을 위한 그런 목적이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좀 지역적인 문제예요. 너무너무 지역적인 문제. 행정학을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 틀렸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일단 1번, 2번, 3번은 맞고 4번은 틀린 겁니다. 자, 25번. 이거는 간단한 문제죠. IT 기술을 이용해서 업무 처리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거, 그게 바로 리엔지니어링이잖아요. 정부에서의 리엔지니어링을 뭐라고 하냐면 비즈니스 프로세싱 리엔지니어링, BPR이라고 해요. 업무 재설계예요. 업무 절차 재설계. 업무 절차 재설계. 업무 처리 절차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축소시키는 그게 리엔지니어링인데 이거를 BPR이라고 해요. BPR. 2번이 답입니다. 이건 단순히 개념을 묻는 거라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에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아직 지방직이 또 한 달 남았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지방직은 큰 실수 없이 고득점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만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